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더 딥다이브입니다. 혹시 별것도 아닌 일인데 밤새 막 곱씹고 잠설치고 그런 적 있으세요? 아니면 누군가 그냥 툭 던진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혼자 힘들어했던 경험은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의심, 그리고 때로는 이게 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편집증적인 사고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후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글 의심과 편집증 극복의 지혜 일부를 바탕으로 할 건데요. 이 복잡한 감정들이 대체 어디서 오는지 그 뿌리를 한번 찾아보고 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다스릴 수 있을까 그 실마리를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글은요. 어떤 한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에서 시작해서요. 이 의심과 편집증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걸 심리학적으로 좀 파헤쳐보고 더 나아가서 현실적인 극복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청취자분 본인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 어떤 행동이나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예상치 못한 그런 통찰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글이 정말이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있을 법한, 그래서 더 이렇게 확 와닿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오랜 친구랑 저녁 먹는 자리였는데 아내가 그냥 무심코 한마디 툭 던진 거죠. 당신보다 자상해. 딱 이 한마디? 근데 이 말이 남편 마음속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킵니다. 아, 정말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말, 어쩌면 칭찬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건데 남편은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뤄요. 새벽 내내 과거 기억들을 막 하나씩 끄집어내서 퍼즐 맞추듯이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아내가 옛날에 유난히 화장을 좀 공들여 했던 날이라든지 친구랑 통화하면서 막 웃던 모습, 심지어는 아주 오래전에 사소하게 다퉜던 일까지. 이런 모든 기억들이 갑자기 이 의심이라는 색안경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던 그런 장면들이 전부 다 아내의 외도를 뒷받침하는 증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남편이 아내한테 너 바람 피우지? 이렇게 묻게 되고 아내가 그냥 웃어넘기니까 그 모습마저도 뭔가 낯설고 의심스러워하면서 더 깊은 의심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죠. 아, 정말이지 작은 불씨 하나가 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나 과거의 상처 같은 거랑 만나면 순식간에 그냥 온 집을 태울 것처럼 큰 불길로 번지는 것 같아요.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나도 저런 적 있는데 하고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사소한 계기에도 쉽게 의심에 사로잡히는 걸까요? 그 배경이 좀 궁금해지네요. 네. 이 글에서는요, 현대 사회의 특징하고 좀 연결지어서 그 이유를 찾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물질적인 풍요가 최고 가치처럼 여겨지고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돼지가 낫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퍼져 있잖아요. 그리고 정보는 막 넘쳐나는데 오히려 진짜랑 가짜를 구분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약간 그 빅브라더처럼 누군가 날 늘 지켜보고 평가한다 이런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기 쉬운 시대라는 거죠. 공자께서는 마흔을 불혹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일에 정신 팔려서 막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된다는 뜻인데 글의 저자는 현대인들은 예순이 넘어도 끊임없는 유혹이랑 의심 속에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고 좀 꼬집고 있습니다. 아,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 잃은 배 같다는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또 동시에 이런 혼란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나 이런 고민도 되고요. 그래서 더더욱 믿음이나 신뢰가 중요할 텐데 말이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특히나 내가 정말 굳게 믿었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 이게 우리한테 엄청난 심리적인 충격을 주거든요. 그래서는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가 알고 보니 마피아 조직원이었다거나 스승으로 모셨던 분이 사실은 매국노였다거나 혹은 정말 깊이 사랑하고 신뢰했던 배우자가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들이죠. 처음에는 그 사실을 막 강하게 부정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엔 분노하고 어떻게든 이전 상태로 되돌리려고 막 애쓰지만 이게 타협이죠. 결국에는 깊은 의심과 불신, 심한 경우에는 어떤 피해의식이나 편집증적인 사고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의심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서 완전히 다르게 재해석되고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내던져진 듯한 그런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듣기만 해도 정말 힘든 과정일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글에 따르면 이러한 의심이 단순히 불안감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필터를 거치기 때문에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 생각의 감옥에 갇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정확합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믿음, 기대를 확인시켜주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주목하잖아요. 반면에 그것에 어긋나거나 반대되는 정보는 애써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왜곡해서 해석하려는 경향을 말하는 거죠. 똑같은 뉴스 기사를 보고도 사람들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확증 편향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확증 편향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 그 자체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거네요. 게다가 어떤 정보든 자꾸 반복해서 접하면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자기 생각이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까지 나아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예언했던 휴거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실패를 오히려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세상이 구원받았다, 이런 시로로 합리화하면서 믿음을 더 공고히 했던 신흥 종교 집단 사례를 들고 있어요.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현실을 재해석한 거죠. 그리고 이런 확증 편향에 특히 취약할 수 있는 성격 유형으로 편집증적 성격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화 사도 속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가 잠깐 언급되는데요. 이게 편집증적 성향과 물론 영화적 해석이지만 분열증적 성향의 어떤 극단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예시로 나와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심이 어떻게 작용하고 소통이 단절되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는 이우경 전문의가 진료실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3가지 주요 특징을 요약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에서 숨겨진 의미나 의도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 말이나 행동 이면에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거라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진심이나 충성심을 떠보려고 일부러 테스트하기도 하고요. 둘째는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조차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사람이나 세상을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아군 아니면 적군 이런 흑백 논리로 나누어 보려는 경향이 있고요. 셋째, 권력관계나 위계질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신이 늘 남들에게 이용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심하면 막 박해받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다고 해요. 그래서는 이런 성향이 어린 시절에 부모나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거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특징을 듣고 보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안에도 조금씩은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이렇게 의심이 깊어지는 과정과 그 배경, 그리고 편집증적 성격의 특징까지 살펴봤는데요. 상당히 좀 어둡고 힘든 측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글에서는 이런 사고방식이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관점이죠.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글의 또 다른 중요한 통찰입니다. 인텔의 성공 신화를 이끈 앤디 그로브는 그의 유명한 저서 제목처럼 오직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 Only the Paranoid Survive고 말했잖아요. 이게 끊임없이 잠재적인 위협을 감지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가 특히 막 급변하고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생존과 성공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거죠. 그 황호석 박사가 자주 인용했던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불광불급, 부광부급, 이 말도 비슷한 맥락에서 언급되는데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광적으로 몰입하고 헌신하는 그 에너지가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성취를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겠죠. 물론 이게 병적인 수준의 편집증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맞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런 성향의 특정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편집증적 태도가 가진 어떤 예민함이나 집요함,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발현될 때, 예를 들면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이나 가족, 조직, 심지어 국가를 보호하려는 리더십의 중요한 자질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은 기존의 통념이나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는 그런 비판적 정신, 즉 철학적 사유의 근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회적 대의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열정적인 헌신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편집증적 성향 역시 건강한 수준의 경계심부터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병적인 수준까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다는 점, 이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의심과 편집증적 사고에도 양면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게 어떤 스펙트럼 위에 존재한다는 이해가 중요하겠네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입니다. 이런 깊은 의심과 분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적어도 좀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는 구체적인 3가지 극복 전략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생각 거둬들이기입니다. 이건 일종의 마음 챙김이나 그라운딩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생각 걷어들이기는 우리 내면에서 발생하는 불균형, 그러니까 괴리가 생기는 지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걸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는 3가지 차원의 괴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생각과 몸 사이의 괴리입니다. 생각이 몸 상태를 못 따라갈 때, 즉 몸이 너무 지쳐 있을 때 의심이나 의혹이 쉽게 싹튼다고 해요. 이럴 때는 복잡한 생각은 잠시 멈추고 잘 먹고 푹 자고 충분히 쉬면서 몸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는 생각과 마음 사이의 괴리. 마음이 지쳐 있거나 감정적으로 소진됐을 때 우리는 삶에 대한 회의감에 빠지기 쉽거든요. 이때는 좋아했던 시집을 다시 꺼내 읽거나 향 좋은 차를 마시거나 조용한 카페에 혼자 앉아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마음에게 휴식과 위안을 주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셋째는 생각과 혼, 그러니까 자신의 깊은 가치관이나 삶의 방향성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 세상과 타인에 대한 불신이 자라나기 쉽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뭐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어디에 있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몸, 마음, 그리고 혼. 이 3가지 차원에서 생각과의 연결을 다시 회복하는 게 핵심이군요. 생각에만 너무 빠져있지 말고 나의 몸과 감정, 그리고 더 깊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로 들리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주 느끼는 두려움과 무서움이라는 감정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한 흥미로운 비유도 나와요. 캄캄한 동굴 속에 갇힌 2사람, 철학자와 행동가 이야기인데요. 철학자는 동굴 속 아두만에서 온갖 부정적인 상상과 의혹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행동가는 비록 무섭지만 일단 벽을 더듬고 발을 내디디면서 출구를 찾아 나선다는 거죠. 그래서는 이걸 바탕으로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 기대치를 최소화하고 무서움이 닥쳤을 때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되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그냥 행동하는 것, just do it 이라고 조언합니다. 결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일단 나아가는 그 행동 자체가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간다는 좀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기대나 믿음 없이도 그냥 행동하라. 아, 이 말이 정말 인상 깊게 다가오네요. 때로는 너무 많은 생각과 걱정이 오히려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자, 그럼 2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소설 다시 쓰기, Rewriting the Narrative입니다. 이건 관점을 바꾸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대적인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첫째는 상대방의 입장 되어보기예요. 아까 예시로 들었던 아내 말 한마디에 의심에 빠진 남편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볼까요? 이번에는 의심받는 아내의 입장이 되어서 그 상황을 다시 써보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니, 아침부터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내가 바람을 피운다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네? 혹시 어제 내가 친구 얘기하면서 너무 즐거워했나? 아니면 내가 요즘 남편한테 너무 소홀했나? 아, 뭔가 오해가 단단히 쌓인 모양인데 차분하게 대화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감정이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 생각에만 갇혀있던 그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다각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아, 내 시나리오에만 매몰되지 않고 상대방의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는 거군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번째 방법은 뭔가요? 2번째 방법은 악마의 변호인 되어보기입니다. 이건 자신의 강한 의심이나 신념에 대해서 스스로 반박하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연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남편이라면 아내가 만난 그 교수는 나와도 아는 정말 오래된 친구 사이다. 둘이 친하다고 해서 반드시 부적절한 관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나.
그때 둘이 눈빛을 교환했다는 건 너무나 주관적인 해석이고 착각일 수도 있다. 솔직히 내가 최근 몇 년간 일에만 너무 빠져서 아내에게 무심하고 자상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기 의심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반대 증거나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의식적으로 탐색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확신이 흔들리고 의심의 강도가 약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의심이 틀렸을 가능성을 일부러 찾아보는 연습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확증 편향에 덫에서 벗어나는 데는 정말 효과적이겠네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략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자세, 바로 불확실성에 내맡기기, embracing uncertainty입니다. 네, 이 마지막 전략은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태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현대사회든 자연현상이든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복잡계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수많은 변수들이 얽혀서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아마존 정글 속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나비 효과처럼 세상은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신비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 이걸 인정하자는 겁니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사실 그 강박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겨우 파악한 작은 확실성이나 제한된 지혜에 안주하면서 불안해하기보다는 차라리 더 큰 결정이나 궁극적인 깨달음, 나아가 우주적인 불확실성, 그 자체의 마음을 열고 때로는 기꺼이 몸을 내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삶의 본질적인 불확실성을 피하려고 막 발버둥치기보다 그것을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유연하게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오히려 우리를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인 거죠. 네, 오늘 우리는 이후경 전문의의 글을 통해서 의심과 편집증적 사고가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뿌리내리고 자라나는지, 확증 편향이라든지 성격적 특성 같은 것들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에너지로 발현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로워지기 위한 구체적인 3가지 전략,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생각 걷어들이기, 관점을 전환하는 소설 다시 쓰기, 그리고 통제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불확실성에 내맡기기까지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의 패턴을 이해하고 이 복잡한 세상 그리고 관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균형을 찾아가는 데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글에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충분히 확장해 볼 수 있는 주제인데요. 우리는 결국 의심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불확실함 속에서도 서로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완벽한 증거나 100%의 확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불확실함, 그 불안정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상대에게 손 내밀고 마음을 열어 보이는 용기, 이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글의 마지막에 인용된 성경 구절처럼 아주 작은 겨자 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도 있다는 말은 비단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때로는 두렵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내면의 힘 혹은 용기에 대한 강력한 은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용기,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아주 작은 믿음의 힘. 네, 오늘 대화의 여운을 깊게 남기는 성찰거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마음에 대한 탐구를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